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속공예가이자 한양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고보형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서 두 가지 직업과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작자이자 동시에 또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공예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공예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90년대 초반입니다. 대학원 들어와서겠죠. 그러니까 뭐 대략 본격적인 건 한 3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됐고, 미술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전공을 그 저학년 때 섭렵을 했는데 이제 전공을 택하는 시기에 와서는 금속의 광택? 그것에 매료가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동력은 모든 그 창작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호기심입니다. 제가 그 사물을 봤을 때 또는 어쨌든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런 호기심이 지금도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선 아시아에서 서양, 유럽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동했을 때 아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저와 유사한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술대학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있었던 모든 분들, 저의 학우들을 비롯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포함해서 굉장히 배려심, 깊은 배려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심 덕택에 다행히도 공예, 제가 그 이전에 해왔던 그런 작업의 결과물도 제가 직접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전에 배웠던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물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자나 어떤 정확한 언어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결과물들 가지고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독일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러한 점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더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여기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개개인의 삶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개개인의 삶을 제가 관찰하는 거는 제가 스스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또는 저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점들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었고요. 또 한 예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거의 한 80세 정도 되시는, 연세를 되시는 작가분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형관,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유를 하자면 공예관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도 이분같이 살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작은 확신,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한국하고 달랐던 점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명이서 한 클래스에서 동시에 한 가지 기법을 동시에 말하자면 배운다든지, 요즘은 당연히 많이 그런
강의 기법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동시에 한 가지를 여러 명이서 배웠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기법을 배우는 경우는 없어요. 기법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러한 기법들을 다 어느 정도 기초 과정을 거친 다음에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에서는 정말 오로지 개별적인 자유롭게 자기의 그 전공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교수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전공자의 역할은 필요할 때 만나고 또 각자 돌아서서 자기 일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울 때. 근데 어쨌든 교수법에 연관돼서는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고 또 저희 나라만의 또 한국적인 교육의 시스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와 같은 직업의 경우 획일적인 교육을 받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은. 그러한 점에서 독일에 있었던 어떤 10년간의 시간들에서는 그런 어떤 각자의 개별적인 생각과 개별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그 공예가로서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면 된다라는 그 말하자면 사례를 보고 온 거죠. 비유를 하자면. 네, 이상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은 아니에요. 네, 뭐 30년, 40년이 저는 오랜 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는 뭐를 몰랐기 때문에 호기심이 제 작업의 거의 주된 그 말하자면 원동력이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호기심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번의 호기심을 통해서 결과를 얻었고 또 결과를 통해서 제가 모자란 점 또는 제가 이룬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출발했다면 지금은 경험에 의해서 말하자면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쌓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작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공예 또는 유사한 직업에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과물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경험을 중요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어떤 말하자면 마무리 단계까지 제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공예를 비유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물론 좁은 의미에서의 공예를 제 작업실의 안, 모습 또는 제가 만들고 있는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예는 잘 숙달된 또는 숙련된 완성도라고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는 완성도나 숙달도에 비유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진을 굉장히 잘 찍는다든지 또는 운전을 잘한다든지 또는 요리를 잘한다든지 또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한다든지 저는 그거를 때로는 공예에 저 혼자서 사실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공예를 세상의 모든 상황들에 대입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네. 왜 제가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냐면 공예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특별함은 더 진행이 되면 신비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신비함은 굉장히 아름답고 오묘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비함은 감춰져 있는 거고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하는 훨씬 더 공예는 더 넓어야 되고 시간 개념도 없어야 되고 나라도 없어야 되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하자면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야에 다 공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공예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저는 꼭 공예가 소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잘 다뤄야 되고 공예품을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의 경우죠. 말하자면 저의 경우는 경험한 범위의 것을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것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제가 모르는 거에 관한 호기심이 있다면 그거를 어떤 간접 경험이든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한 후에 그거에 연관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직업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한테 과제로 내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함께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경험의 소재로 삼는 거죠. 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마무리 과정을 저는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저희 작업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특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선이 정확하게 살거나 제가 원하는 표면 처리, 표면의 어떤 긴장감이 살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미묘한 것이라서 그 일일이 다 설명해 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마무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마무리 과정이 작업에 우러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물들에서 얻고요. 그 과정에서 시각적인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왜 다른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부분들의 어떤 그 형태의 소스 등을 얻습니다. 네. 지금 비교적 최근에 제작한 작업들도 일상 속의 평범한 기물들입니다. 주로 스푼 종류와 그 다음에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촛대 등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의도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물론 사용하지 못하는 기물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사용함으로 또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익숙해짐으로 해서 생기는 기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질문들, 가령 다루기 힘들다거나 그 다음에 색깔이 변환되거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은이 스테인리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손질을 해줘야 되거나 또는 자주 사용해 줘야 되거나 은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비유를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재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조금은 불편함, 조금은 특별한 어떤 그 기물들, 여기에서는 공예품이 되겠죠. 공예품을 사용을 하려면 그만큼 노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작업은 주제를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재료를 표현했다는 말이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네. 예, 제가 방금 전에 주셨던 질문 중에 이전의 작업과 이후의 작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질문을 주셔서 이전의 작업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형태적인 표현들, 기법적인 표현도 당연히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작업은 훨씬 더 재료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의 개인 작업실이자 또 사무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말하자면 고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고 저녁 때 잠시 머무르는 정도인데 지금은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적어져서 작업실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많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하루 한 4시간 정도 작업실에서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낙서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노트 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아니면은 이면지 가릴 것 없이 빈 곳이라면은 그적거리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최근 들어서 철 종류를 작업의 소재로서 사용도 하지만 주로 비철 금속을 사용합니다. 비철 금속이라는 것은 은, 동, 황동, 철이 아닌 금속을 비철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주로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다루기가 수월한 재료이고 또 전통적인 금속공예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당연히 나무, 플라스틱 그 외의 소재도 작업에 따라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다른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속공예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기도 하죠. 망치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망치 외에도 자르기 위한 톱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은 작업실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동공구도 많고요. 왜냐하면 금속을 가공하려면 그만큼 다른 재료와 비교했을 때 도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네. 저는 어느 쪽이 장점이고 어느 쪽이 단점이라기보다도 그 아날로그든 디지털 도구든 같은 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도구,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도구는 아날로그에 속하는데요. 아날로그의 도구는 제작자의 관점에서 컨트롤을 아주 미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디지털 대측점인 디지털에 연관된 도구들은 장점이 모든 것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때로는 아날로그 도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디지털에 연관된 도구를 사용을 해서 표준화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도구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구가 약하게 되면 가공하고자 하는 재료보다 약하면 당연히 가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구는 자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구입하게 되면 자기 손에 맞게 또는 손공구일 경우 자기 손에 맞게 개조도 자주 합니다. 작업 과정은 아까 보셨다시피 낙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낙서가 곧 드로잉이죠. 드로잉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서 드로잉에서 한 가지를 고르게 되면 그 드로잉은 종이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금속이든 입체 모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입체 모델을 거쳐서 최종적인 재료로 완성이 됩니다. 그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그 반대일 경우에도 있습니다. 저의 직업이 교육자이기도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완성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을 저도 완성품만큼이나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정을 작품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완성품과 과정을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드로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그 작품의 이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작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 작가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정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다음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공예가로서의 삶이 특별한 거는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공예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 저는 그 다양한 분야로 공예가적 성격을 대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예가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직업이 아니고 공예가는 일반 직업들하고 정말 다르지 않는 평범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은 왜냐면 작업실을 가령 운영을 한다면 아침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방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운영하는 과정들은 정말 일반 직업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공예가 특별한 거는 맞지만 사실은 공예도 일종의 아주 정상적인 직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직업인으로서 또는 공예가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까의 답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